네, 오늘도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7차 촛불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는데도 촛불의 크기가 조금 줄어들었을 뿐 열기는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네, 12년 만에 이뤄진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안 가결의 파장과 다음 주 전국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교수, 배종호 세안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7번째 촛불 집회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됐는데도 이 촛불 집회는 멈추지 않고 있는데 오늘 촛불 집회의 의미,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은 탄핵안 통과에 대한 축제의 분위기, 또 여러 사람들을 서로 격려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강했다고 그래요. 저는 현장 안에는 없었습니다만 오늘도 보니까 규모가 꽤 큽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주최 측 주사는 서울만 보면 60만, 경찰 주사는 10만 명, 10만 2천 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러한 그 촛불 민심이 앞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 탄핵 정국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마무리를 주문하는 뜻이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여러 시민들 이야기도 좀 언론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그동안에 여러 곡절을 겪고 우리가 지금 아픈 이런 시련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법률적으로 담아내고 입헌혁명이라는 또 정풍운동이라는 그러한 좋은 정치 발전을 이루는 동력으로 만들어내느냐 이런 숙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집회는 저는 탄핵안 통과 이후에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한 국민들의 염원이 잘 반영된 집회다. 그렇게 느껴졌네요. 네, 배 교수님은 오늘 촛불 집회의 의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방송국 출연하기 위해서 지하철 타고 왔는데요. 네. 차량 통행은 통제가 됐으니까 네.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인데도 학부모들이 또 어르신들이 이제 어린 자녀들 손에 손잡고 오늘 굉장히 혹한의 날씨인데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부모들이 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집회 현장까지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대로는 이 나라가 가서는 안 된다. 정말 모든 정의가 살아 숨쉬고 그리고 부조리가 혁파되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지 이런 나라를 정말 자기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어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됐는데 왜 나왔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민심들은 국민들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 즉각 하야 또 즉각 퇴진을 자진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시위 군중들의 구호를 보면은 이제 탄핵 구호는 사라졌어요. 이미 탄핵이 가결됐으니까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사법 탄핵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국민들이 이 혹한의 날씨에 벌써 지금 7주째 계속해서 100만 명 넘게 운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뭔가? 제가 볼 때는 결자 해지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는 것이 가장 전국을 빨리 안정시키고 국민들을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배 교수님 말씀 중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오늘 이 집회에 참가한 국민들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원한다. 이거는 좀 해석이 과도한 해석이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탄핵이 통과됐으니까 법률적인 심의 절차를 가장 헌법적인 권위가 있는 헌법재판소의 그런 법리 해석을 지켜보자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 많은 의견이고 그렇게 해야지 전국이 안정된다고 보지. 지금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서 어제 국회에서 단지 시작하는 그런 의결을 한 것뿐이지 최종 결론은 헌법재판소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법리적인 논쟁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국회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그걸 제기한 것뿐이지. 그런데 대통령을 즉각 하야라는 그런 목소리가 오늘 우리 광화문 광장에서 주된 그 외침이었다. 저는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한다고 보는 그 부분은 좀 해석을 좀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를 지켜봐야 된다. 이건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과는 별개로 국민들은 오늘 또 촛불 집회에 참석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퇴진해야 된다라는 걸 오늘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민심 그대로 이제 현실이고요. 이런 현실 때문에 지금 이제 야당에서도 굉장히 좀 숨고르기를 하고 어떤 입장을 취할까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권 주자마다 약간 입장이 다릅니다. 이제 가장 선명한 목소리를 내는 이제 주자가 이재명 시장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시종일관 변함없이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즉각 하야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권 주자 같은 경우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강도가 다릅니다. 예. 그러나 다른 주자들은 입장이 좀 달라가지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를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정치권의 대권 주자들도 입장에 따라서 다소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야지. 오늘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보수단체들 집회가 있었어요. 11시에 청계광장 앞에서 오후에 대학로 마론이고 주최 측에서는 100만 명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20만, 40만 명도 이야기하는데 다른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민심의 흐름이 한 가지로 이렇게 또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 국민들이 다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까지는 저는 온 국민이 좀 동의했다고 봐요.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왜 잘못을 빨리빨리 좀 수사를 통해서 가려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탄핵이 가결된 다음에는 이제는 정말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저는 국민들의 주된 여론이라고 봅니다. 물론 정치권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국민의 민심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언론에서도 앞으로 보도할 때 상당히 조심해가지고 다룰 문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탄핵의 절차는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에서 탄핵 절차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절차. 근데 이제 국회에서 탄핵 절차는 현재 의석 분포대로 하면은 탄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상당수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서 예상을 뒤엎고 압도적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상당수 그리고 또 친박 의원들도 상당수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왜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는가? 국민의 민심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의 조사 결과 드러난 것으로 봐서 도저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걸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은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피의자 신분이 있고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있고 또 모든 범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 소속, 친박 소속들도 결국은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고요. 따라서 저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래서 탄핵 절차가 헌법재판소에 남아있긴 하지만 본인이 이미 또 4월 퇴진 당론을 수용한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말을 번복하고 지키지 않아서 국민의 분노가 가중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만 명의 또 200만 명의 국민들이 광장에서 추위에 떨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결자 해지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나라와 민족 그리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기도하는 마음에서 신중한 결단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니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해주시죠.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합의할 때는 법률이라는 그런 체계를 지금 국회를 통해서 만들어 놓고 합의한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땐 지켜봐야 됩니다. 탄핵까지는 참 좋았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을 가결시킬 때는 국회에서 민심이 그런 중요한 외침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금방 하야라고 탄핵표를 던진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우리가 합의한 법의 체계, 헌법 체계 내에서 법원 심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합의한 걸 깨버리고 모든 걸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면 다음에 그럼 우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결의나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박 교수님께서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헌법 체계를 얘기하는데 지금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도 현재 헌법 체계 하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그 국민의 기본권에 따라서 집회에 참석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소리내는 것입니다. 이런 법에 따른 행동을 마치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행동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그것도 국민의 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그것도 할 수 있는 권리지만 탄핵 가결 이후에는 법의 절차가 합리적으로 심의될 수 있게끔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프로세스다. 이해하기 이제 제가 그걸 알겠습니다.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두 분께서 그건 분명히 열띤 말씀하셔야 돼요. 토론을 예. 예, 해주시고 맞습니다. 계신데 일단은 지금 알겠습니다. 예, 네. 이 민심의 얘기는 좀 목소리가 넘어가도록. 다양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뭐 탄핵 반대서부터 시작해서 뭐 헌법 절차에 따른 탄핵 또 뭐 즉각 퇴진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광장의 목소리, 일각의 목소리는 또 즉각 퇴진이라는 목소리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나 이재명 성남시장은 뭐 탄핵안 가결 후에도 뭐 즉각 하야해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도 또 내고 있거든요. 뭐 현재 대선 주자로서 뭐 인기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좀 정략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도 걱정하는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지금 이제 촛불 전국은 국민들이 왜 나섰냐면은 우리나라에 너무 불법과 부조리가 많으니까 예. 이런 걸 바로 잡자. 그리고 제도권 정치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광장 나와서 광장 정치를 통해서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킨 것입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누굽니까? 30%라는 확실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예. 막강한 대통령입니다. 이런 막강한 대통령을 46일 만에 끌어내린 것이 결국은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여야 정치권 모두를 겨냥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지금 저성장 문제, 또 양극화 문제, 또 청년들은 취업 절벽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 도저히 못 살겠다. 정치권이 제대로 해결해라. 그런데 검찰은 도대체 개혁이 안 되고 재벌은 정경유착해서 계속 비리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이게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혼자만을 향한 분노는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특히 여야 정치권 모두 그리고 대선 주자들도 이런 거를 당리당략으로 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지금 정치권들이 유념해야 될 게 촛불 전국이라는 거대한 바다, 지금 정말 사나운 바다에 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칫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다 보면은 국민들의 엄청난 심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반면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안희정 이 충남지사는 지지율이 아직은 좀 받쳐주고 않기 때문에 좀 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즉각 퇴진에 대한 뭐 미지근한 반응 이런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뭐 그분들은 빨리 대선을 치러가지고 대선을 승리한다는 그런 가능성이 좀 적은 분들 아니겠어요? 예. 아까도 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전 대표라든지 이재명 시장은 지금 현재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물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하면 같은 그런 높은 지지율을 얼마나 유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좀 다른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건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촛불 시위 자체가 최순실이라는 국정농단으로 촉발은 됐지만은 그동안에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 정치 권력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저질러 놓은 여러 가지 스캔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누적된 거, 그리고 우리 시스템에 대한 불만감, 미래에 대한 희망의 좌절,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녹여내느냐, 정치권에서 어떻게 잘 단합해가지고 예. 만들어내느냐, 이런 더 큰 숙제가 있는데 대통령 후보들이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차분하게 어떠어떠한 입법 활동을 이걸 보완하겠다,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긁어주겠다, 이거보다는 당장 대통령 하야하라고 이런 이야기만 하면서 권력 투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 어떤 국민이 그걸 수긍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예. 안철수 대표나 기타 다른 후보들은 지금 아마 대선 전략상 지금 이러한 국민들의 민심을 알기 때문에 한 템포 늦추면서 물론 지지율도 좀 적습니다만은 차분하게 이성적인 접근을 하는 쪽으로 대선 전략을 수정했기 때문에 이런 워딩들이 오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네, 앵커께서 이제 대선 주자 지지율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이번 촛불 전국에서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시장인데요. 시장이 많이 이재명 시장 같은 올랐죠. 경우는 사실 미미한 존재였고 1%에 불과했었는데 불과 열흘 만에 한 달 만에 그냥 10%가 올라가지고 지금 예. 18%까지 올랐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문재인 그리고 반기문, 이재명 이 세 사람이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할 정도로 지금 빅3가 새롭게 형성이 됐습니다. 예. 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촛불 전국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시장이 민심을 반영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가지고 부상했다고 보는데요. 네. 반대로 지금 앞으로 이런 촛불 전국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현재 대선 지지율은 허수에 불과하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시장이 급부상했듯이 또 다른 사람이 또 급부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선두주자라 할지라도 말 한마디 처신 하나 잘못하면은 바로 추락할 수도 있다. 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런 촛불 전국에서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과연 어느 주자가 해주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선 주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네. 많지가 않으니까요. 황교안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바통을 이제 이어받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첫 출근을 해서 직무를 또 했는데 이런 황교안 총리의 그 권한 대행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주 적절하게 잘 하고 계신 게 아닌가요? 헌법에 역시 보장된 헌법 71조인가요? 권한대행 체제로서의 그런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직무할 때 현재 권한대행 체제 그 차이점 속에서 과연 정상적으로 국정이 잘 운영될 수가 있겠느냐. 특히 예. 외교안 부분이야. 그리고 이제 지금 국내적으로 큰 현안이 되어 있는 국정교과서 문제나 사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기로는 안철수 전 대표나 추미애 원내대표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한번 도모해 보자. 이야기는 뭐 다시 이야기하면 황교안 권한 대행 체제가 뭐 여러 가지 앞으로 국정 운영에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책임을 지겠습니다만은 또 야권은 야권 나름대로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국정의 철학을 좀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고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여러 가지 판을 짜는데 입김을 넣겠다는 전략적인 판단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황교안 체제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정도로 잘 대처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황교안 대행 체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심리하는 그 동안에만 이제 대행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문제는 지금 야권에서 황교안 총리를 대통령 권한 대행을 그렇게 고운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에 공동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운신의 폭이 좁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어쨌든 간에 지금 당면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교 안보, 그리고 남북 문제, 또 그리고 국제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해내야 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했을 때는 고건 총리라는 아주 걸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사령탑으로는 또 이현재 총리가 있었거든요. 경제부총리가. 근데 이현재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하루에 6번이나 한강 다리를 넘나들면서 탄핵이 발표됐을 때 넘나들면서 정부에 밖에 또 그리고 국민에게 계속 안정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문제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제를 안정시켰는데 지금 문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사령탑이 지금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교체를 통보해가지고 임종용 지금 지명자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여야가 총리는 뭐 대행 체제로 이미 갔기 때문에 다시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를 세울 수는 없지만은 이제 경제부총리는 여야가 합의로 해서 확실하게 힘을 실어줘서 경제 부분을 흔들림 없이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헌재 심판으로 탄핵 가결안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어떤 결정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데요. 자,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또 조기 대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 또 뭐 그래서 대선 레이스에 착수할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자, 헌재에서 만약에 탄핵으로 결론이 났을 때 2개월이라는 촉박한 시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뭐 대선 후보 선정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야권은 지금 대선 후보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고 여권은 뭐 대선 후보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면 야권보다는 여권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연성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헌재는 앞으로 이러한 이제 법리 심의 기간을 최대한 땡긴다고는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기와 달리 워낙 많은 그런 심의할 안건들이 지금 있다 보니까 그런 땡긴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땡길 수 있겠느냐 이런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빨리 땡겨도 지난번에 대통령도 아마 탄핵 받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4월 이전에 관 헌재에서 결론이 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법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고 뭐 정치적인 판단을 빨리 할 수 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보면은 지금부터 정치권은 뭐 겉으로는 일단 국가가 어렵고 위중한 상황이니까 자제하게 속으로는 대선 주자들이 아마 빨리 움직일 거예요. 어쨌든 예. 그래서 야권은 야권 나름대로 과연 앞으로 대선을 어떻게 칠 까? 헌법 개정과 맞물려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좀 많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권은 또 반기문 총장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그분을 중심으로 어떻게 지금 이 노선을 짤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후보를 빨리 세워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선을 칠 건지 마음이 무척 바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헌재 마지막 인용이 언제 결정나느냐 이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많은 18건이라고 그럽니다. 헌법 위반, 예. 법률 위반 다 합해가지고 과거에 노무현 탄핵 때는 뭐 다 합해서 3건인가 그랬어요. 선거 중립 위반이 가장 큰 거였고 하나하나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말이죠. 변론을 하고 듣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은 밤을 새워도 그렇게 빨리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역사적인 판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상당히 중압감을 가지고 법리 검토를 최대한 디테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예. 그런 사명감이 있는 겁니다. 예. 네, 지금 앵커께서 내부적으로 대선 주자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엄중한 촛불 전국에 대선 준비를 한다 이렇게 국민들의 눈에 비추면은 그 정당이나 또 그 후보는 앞으로 정치적인 미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입장은 취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미 촛불 전국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대선 전국이 시작이 돼버렸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1월 달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임기를 마치고 거기에다가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 이번에 탄핵안 가결로 인해서 내부가 완전히 두동강 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권력 투쟁이 심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권력 투쟁 과정에서 분당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탈당 내지는 분당하는 사람들과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과 함께 정계 개편 그리고 여기다 이제 개헌론과 맞물리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대선 정국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태우 고려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